자, 안녕하세요. 북수한학교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테마 6번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테마 6번부터 해서 6까지는 백제, 신라, 고구려 정치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요 부분도 좀 나오니까 좀 꼼꼼히 좀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먼저 이제 백제를 이제 보기 전에 백제와 관련된 한통의 내용을 보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표 보시냐면 77페이지 표 보세요. 자, 77페이지에 보면 백제 발전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백제는 만의 한 군장국가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초기 국가 형성을 하다가 한군의 압박을 물리치고 대항하면서 3세기 중엽에 5대 국가로 이제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백제 영역이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 동의전에 보면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고, 백제를 이제 세웠던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죠? 온조죠, 온조. 온조는 부여계통이죠. 그래서 그 당시 토착계통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나라를 세웠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건 삼국사기에 나온 내용이고, 삼국사기나 또 주나 또 다른 중국 측 사서에 보면 백제를 세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는 온조설. 근데 이제 두 번째 설은 삼국사기 주에 나와 있는 건데, 각 주에 비두를 시조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비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조의 형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중국 측 기록에 있는데 구태가 세웠다. 그래서 세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온조 이렇게 설을 따르고 있지만,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온조 계통하고 비두 계통이 왕위를 교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설이에요. 다만 이제 근초공황 때 온조 계통이 완전히 이제 왕위를 차지하면서 전 앞에 있었던 비두 계통의 역사들은 온조 계통의 역사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세 개의 개국설화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당시 백제 계통이, 왕실 계통이 세 개의 왕통이 있다는 거, 두세 개의 왕통이 있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백제 혈통이 처음에는 비두 계통이 주도권을 잡다가 나중에 온조 계통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두 계통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이왕이죠. 고이왕. 그래서 이제 3세기 중엽에 고이왕이 백제 체제를 이제 기틀을 잡았는데, 이 사람의 업적을 이제 좀 보면요. 대외적으로 정복 사업을 이제 활발히 했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해서 고대 국가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제 고약 13년에 낙난과 대방을 공격해서 대방태수를 전살시켜요. 그래서 백제는 이제 한해 9년에 대항해갖고 국력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도 이때 이제 고대 국가가 성장했던 것을 뜻한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교류에서 특징을 보면 고군역 육상으로 이제 하죠. 백제는 주로 어디냐면 해상 교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진이 나왔지만 주로 이제 남북조 시대 때는 남조와 관련돼 갖고 해상 교류를 해서 많은 문물을 교류하죠. 자, 또한 고이왕 때 내부적으로 지배체제를 정부했는데, 자, 왕 27년에 간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6차평, 16평 간평을 설치하고 관례의 복색을 정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6차평, 16합품에 대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 대해서 좀 약간 말이 많아요. 왜냐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근데 중국 측 기사학에서는 6차평, 16합평 간품이 완성된 시기가 되게 어디냐면 사비 시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대에 정비된 내용이 앞부분에 좀 땡겨갖고 삼국사기 때 땡겨가지고 기술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백제의 지배 계통은 토착 계통이 아니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부유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자신의 지배 권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중국 문물이나 이런 것들 뭐냐 빨리 들어와서 정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왕 29년에는 법령을 내려 관리로서 재물을 받은 자와 도둑질한 자를 장으로 3배로 배상해서 종신 금고에 처했다. 보통 이제 그 부여나 고부여는 일칙 12법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 훔치면 3배를 보상하는 거야. 여기서 좀 차이가 있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율령벌포는 없어. 율령벌포. 보통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배울 때 그 고이왕의 업적 중에 이제 하나로 드는 것이 율령반포거든요. 네. 근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 율령을 반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법률만 정빌냈다는 내용만 있거든요. 법률이 꼭 중국식 율령은 아니죠. 네. 그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이제 그 고이왕 시기가 시기적으로 보면 서진 시기가 일치해요. 근데 율령이라는 명칭이 확립된 거는 서진 시기거든. 그럼 동시대의 율령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율령을 받아들이면 절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령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법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율령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불교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율령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해갖고 저희 최근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 비상교과서나 몇 개 보면 율령 선포의 내용이 없어. 이 내용이 그냥 추정만 하고 있고 요즘에는 좀 부정된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개혁을 통해서 백제는 이제 전제왕권을 기반으로 확립해서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체제의 완비를 이제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고이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른 주서나 그런 수서에 보면 그 구이라고 표현한 거 있죠. 구이 배태설. 이 구이는 아마 구태나 구이는 누굴 의미하냐면 고이왕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4세기 때 그 근초고왕이 나타나죠. 자, 이 근초고왕은 앞에 고이왕에 비해 고이왕하고 혈통이 좀 다른 계통의 왕이죠. 주로 이제 그 온주 계통의 왕이에요. 온주 계통. 네. 그래서 이제 그 근초고왕이나 그에 이제 금구수왕은 온주 계통의 왕인데 온주 계통의 왕은 그전에도 간혹 가다 비유계통 전에도 몇 명 보였어요. 초고왕 있죠? 초고왕이나 구수왕. 이런 사람들 다 온주 계통이에요. 왜 그걸 추정할 수 있냐면 근구수와 근초고왕의 이름이 뭐예요? 초구죠. 근구수왕의 이름이 뭐죠? 구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럽에서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해갖고 앞에 그 선조들 유명한 왕의 이름을 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딴 거야. 다만 전의 왕들과 구분하여서 그 앞에다 뭘 붙인 거예요? 가까울 근자를 붙인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이제 근초고왕은 온주계통의 왕이고 이때부터 이 온주계통이 비두계통을 쳐내고 왕통을 독점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근초고왕의 업적을 보자. 자, 근초고왕은 그 남과 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그 백제의 전성기를 이뤘던 왕인데 이 근초고왕이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그 근초고왕은 활발한 정복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마한의 나머지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있는데 주로 이 마한의 나머지 땅을 이제 정복했다는 내용은 어느 사서에 나오냐면 삼국사기에 안 나와. 삼국사기는 마한 정복 관련된 기사가 언제 나오죠? 온주왕 때 나와요. 이 온주왕 때부터 마한을 정복했다고 나와요. 근데 학계에서는 그걸 믿지 않아요. 대개 이제 일본서기에 보면 신공항후의 명을 받아갖고 어디 쳤냐면 친미다다에 쳤다고 하거든요. 친미다다가 오늘날 나주 연산간 일대 유역이에요. 마한의 이제 자녀 세력들, 아니면 마한과 좀 동떨어진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그 일본서기 내용은 주체를 거꾸로 봐야 되겠죠. 누가 친 거죠? 근초고왕이 친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준 거야? 일본이 용병으로 참여한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그 나머지 남해안까지 진출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왜 마한의 그 남쪽 지역 영산강 유역을 공격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 그 당시에는 그 낙난과 대방이 망하고 나서 그 해상 교류가 루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그 중국 문화의 수용에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본과 연결하려면 어디를 거쳐야 가죠? 남이야, 전라남도 남대한 지구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지역은 백제와 다른 세력권이야.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사서에는 친미다르나, 그 중국 쪽 사서에는 신미제국이라는 게, 그 뭐냐면 나아주 영산간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들 정복을 해야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통해서 가야나 일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해상교류의 뭐냐면 기점을 마련하기가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금성교과서 나왔거든요. 예. 자, 근데 이 4세기 때 백제가 여기 점령했다고 해서 완전히 점령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그 4세기에서 5세기까지 계속 그 영산강 유역 지역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유물, 무덤 형태인 동무덤이 계속 나와. 그게 이제 백제식 불식 돌방구도 바뀐 것은 6세기 때 다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요게 지배 방식에 대한 학계가 많이 만나면요, 문화학적 기록하고 고고학적 기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절충을 해서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요청지인 거점 지배였다. 간접 지배 형태였다. 그래서 직접 지배 형태는 6세기 가서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남쪽을 이제 정복했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누구와 교류를 했죠? 일본과 교류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최초로 백제와 손을 잡고 뭐냐면 그 교류했던 것은 근초고왕이에요. 일본 서기에서는 초고왕으로 됐는데, 그다음 일본 사신이 이제 백제 근초고왕한테 가니까 근초고왕이 그 보물창고를 열어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물창고를 보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눈이 뭐냐 붙어가지고 이거 충성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돈에 또 약하잖아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개가 되기 시작한 거지. 네. 자, 하여튼 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으로는 곡을 쳐서 고고 원앙을 전사시켰죠. 자,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뭐 때문에 그 고고 원앙을 쌓았죠? 대방 고지. 오늘 항해들 뜻이죠. 그래서 고고 원앙은 평양성에서 이제 나가서 싸웠다고 하는데, 여기 평양성은 오늘날 평양성이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는 평양성도 없었고, 주로 이제 학자들은 어디를 추종하냐면 평양 남쪽에 남평양 일대 항해도의 어느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동진외와 교섭을 했고, 그때 이제 백제인데 활발한 해외 진출했는데, 아마 상동이나 이런 그 진출, 규슈 진출은 근초공항 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 다음 백제 그 박사 고흥하고 그 서기를 편찬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켰다. 근데 여기 서기라는 것은 그 이름일 수도 있고요, 고유 명칭. 서기라는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진술로서 뭐죠?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그 책은 없죠, 지금 서기는. 다만 이제 삼국사기의 1차 사료로서 사료 쓰지 않았나. 그 백제는 지금 안 남아있지만 여러 기록물들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제 보면 백제 삼서라도 아시죠? 그래서 백제기, 백제봉기, 백제심찬, 그래서 삼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어디에는 나와있죠? 일본서기. 일본서기에 보면 한반도 관련된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백제 삼서에서 되게 인용해요. 그건 뭐냐면 백제 유민이 나중에 일본 가서 거기에 일본서기 할 때 참여했다는 거야. 물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원본을 좀 누구 입장에 쓴 거죠? 재해석해서 일본 항시대 위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제나 가야나 이런 그 나라들의 그 역사서는 지금 남아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본서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일본서기 좀 남아있어. 물론 왜곡된 형태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일본서기는 보고다. 맛은 있는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독이 있는 거야. 골라서 먹어야지.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궁구수왕,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궁구수왕 때 이제 일본 애들한테 뭘 하사했죠? 실치도. 뭐 때문에 하사한 거야? 일본 애들이 그 만전복 때 많은 공을 했으니까 고맙다는 표시로 이제 하사를 한 거죠. 고대 시대 때 칼을 하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상국이 하우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요. 그 다음 침노왕인데,
침노왕은 솔직히 말해서 그 업적이 없어요. 침노왕은 딱 업적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불교공인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불교공인은 이제 그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과 관련됐고요. 예, 그 내용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지나가서 이제 또 밑에다 또 백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읽어볼게요. 네 페이지 보시면 백제 중흥과 관련돼 갖고 86페이지. 자, 3세기 중엽에 고대국가를 성립하고 4세기 때 근초고왕이 정성기를 맞이하면서 고구려와 함께 강성하게 되는데 그 근초고왕과 공구수왕 이후부터 침체기에 들어가게 돼요. 특히 이제 5세기 때 그 고구려가 강성하게 되죠. 그래서 장수왕의 공격을 받게 되죠. 특히 결정적으로 이제 장수왕의 공격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뭐죠? 계로왕 국서죠. 계로왕 국서. 계로왕이 이제 그 고구려 장수왕이 사실 커지니까 누구한테 국서를 보냈어요? 부귀한테 원병을 요청을 했죠. 근데 그게 도중에 부귀가 누구한테 알려준 거야? 고구려한테 알려준 거야, 장수왕한테. 그러니까 장수왕이 그 계로왕 국서니까 열받거든. 자기를 깎아먹인 그 어린애를 표현하고 막 자기를 비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장수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그 백제를 공격을 했죠. 그때 백제왕은 누구였죠? 백제 계로왕이 그 당시에 죽었고 잡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로 이제 추종하고 있는 문주왕이 475년에 어디로 천도했어요? 옹지로 천도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옹지로 천도했지만 그 당시 이제 문주왕부터 해갖고 한동안 백제 왕권이 약화됐어. 왜냐하면 외부적으로는 고구려가 공격해두고 그 안으로는 진시해시 같은 외척들이 이제 득세를 한 거야. 특히 이 진시해시들이 득세하면서 그 후에 이제 왕들이 비문의 죽음을 당해요. 거기 앞에 나오는 문주왕부터 해갖고 여러 왕들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혼란기에 나름대로 백제의 부흥을 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동성왕이죠. 예. 그래서 동성왕은 그 당시 결혼동맹을 통해 이별찬의 그 신라 왕족의 이별찬인 비지의 딸을 이제 하고 받아들는데 요게 예전에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이건 결혼동맹인데 왜 결혼동맹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진시와 해시 같은 외적 세력들을 견제하고 그다음 밖으로는 신라와 동맹관계를 뭐냐면 굳건히 하게 한 거죠. 신라와 백제는 언제부터 동맹관계를 맺었죠? 그 전에 비유왕 때부터 동맹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434년 신라 눌지왕 때 했고 그 뭐냐면 동성왕 때는 좀 더 그 동맹관계를 강화시킨 차원에서 뭐냐면 이런 그 결혼등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외적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종실 세력들을 강화시켰어요. 그 종실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죠? 부여시죠, 부여시. 보통 중국적 기록에서는 부여시라고 안 하고 여시라고 해요, 여시. 왜냐면 그 중국 같은 외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자를 빼고 이제 여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토목 사업들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부여시 세력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진시와 해시 같은 세력들을 쳐내죠. 그리고 새로운 신직 세력들은 연시, 백시, 사시 같은 웅지 토착 세력들을 포용하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그 구기족 세력들, 진시, 해시 세력의 일부 불만 세력들이 누구한테 가요? 장수왕한테 가. 그래서 나중에 장수왕이 남침할 때 항도 역할을 하거든요. 예. 결국 그 세력들 위해서 이제 나중에 그 계도왕이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세력 중에 백시라는 사람이 있어. 백시. 웅지 토착 세력 중에 백제 중에 나중에 그 뭐냐면 동서왕을 죽였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죠? 백가죠, 백가.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백가는 처음에 이제 그 동서왕과 친했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동서왕의 친히 어떤 호위병사 친히 그 장군도 되고 그랬던 사람인데 문제는 동서왕이 정책 방향이 이 사람은 그 백제가 이제 한강 유역을 뺏겼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죠? 한강 유역을 뭐냐면
착취를 원하죠. 근데 이 사람은 한강유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비에 관심이 있어요. 사비. 그 사비 도성을 건축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야. 거기에다가 만약 이 사람의 말판에 그 기록에 보면 임능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는 정사를 안 돌보고 그냥 술 마시고 여자 피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백씨가 이제 이 당시에 틀어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이유인데 갑자기 내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씨 그 백가한테 너 간임성주로 가라. 근데 중앙간직에 중요한 핵심 요지에 있다가 비서실장하고 있다가 간임성주인 저희 한지구 자천시키니까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안 가고 괜히 병실에 누워있다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갔어.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서왕이 사냥 갈 때 가서 자기를 가서 죽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문호왕인데, 이 문호왕은 이제 동서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실제 나이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문호왕이 계속 앞에 있는 동서왕보다 나이가 많다고 보고 동서왕이 이복형?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일본서기 기록을 따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더니 문호왕이 이 백가의 난을 진압을 하자. 예. 근데 백가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야. 왜냐면 공격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문 열고 항복을 해버려.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쳐내고 이제 거기 이제 강구에 갖다 버렸는데, 그래갖고 일본서기에 보면 이거 다른 기록이 있어요. 일본서기에. 거기에 보면 이제 일본서기에 보면 국인들이 동성을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인이라는 건 뭐야? 지배층이죠. 그래서 아마 무영왕 세력들이 백가를 이용해가지고 동성왕을 제거한 다음에 자기 입막음으로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백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뭐냐면 그것을 명분호에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 지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보면 근데 어디까지 했나? 여기 문효왕인데요. 자, 문효왕은 이제 중국의 양나라의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 뭐죠? 양지공도 아시죠? 그래서 양지공도 거기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양나라부터 영동 대장군이라는 간직을 받아요. 그래서 조공책분 관계를 이제 성립이 됐는데, 이건 남조의 훌륭한 문화와 문물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문호왕 때 만든 그 무덤 형태가 뭐죠? 벽돌 무덤이죠. 벽돌 무덤은 중국식 무덤이에요. 그래서 양나라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도와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무덤왕의 업적은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이제 위에도 여기 안 나왔지만 수리시설, 벽골제를 이제 확충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그 다음에 대가가 점령하고 있었던 남원과 하동 일대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남원과 하동 일대 지역, 그러니까 일본서기에 의하면 대사진이나 이런 일대를 다시 원래 예전 백제 땅이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영산강 유역 일대를 완전히 장악했다. 왜냐면 요 시기 때 가서 이제 완전히 무덤 형태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고, 그다음 백제식 금동관이 무덤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문호왕은 이제 이름이 뭐죠? 사마죠. 한동안 이 사람이 이제 문호왕이 왜 사마라는 것은 이제 앞에 계동왕의 부인이 있었는데, 계동왕의 부인이 이제 만삭 상태에서 임신하고 있었는데, 계동왕의 동생 곤씨가 일본에서 원정 요청을 갈 테니까 자기 형수를 달라. 형수를 줬다 그래요. 네, 그게 많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형수를 데리고 가가지고 갔는데, 일본 가는 도중에 한 섬에서 애를 낳은 거야. 그래서 이제 섬이 이제 일본말로 가까와시마, 시마라는 말, 일본말. 네,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쓰면 사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인데, 사마왕이라고 해서 문호왕은 지석에 있어요. 네,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호왕 다음에 등장한 왕이 누구냐면 백제 서남이죠.
예. 선왕은 그 사비시도 옮겨. 왜냐면 웅징은 그래 고구려 쳐도할 때는 방어하기 좋은데 너무 대팽창하기는 너무 규모가 작아. 그래갖고 그다음에 웅진에서 사비 시대로 오는데 사비는 이미 동성왕 때부터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완비돼가지고 여기 옮기죠. 사비성은 예전의 성을 만든 게 아니라 새롭게 개수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허허벌판에 그래서 이제 동원해갖고 만든 새로운 신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비성을 만들 때 도와줬던 세력이 있어. 누구냐면 사택시죠. 그 사비 쪽에 있는 게 사택시. 이거 주로 사실이죠. 예, 하여튼. 그리고 이제 국고를 남부로 바뀌었다. 자, 남부로 바뀐 이유가 있죠. 뭐겠어요? 그 백제는 일제 고구려와 그러니까 고구려와 함께 그 백제가 부의 정통이다. 이런 것들을 가시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부여는 그 당시 이제 고대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부여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는 아는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박근호 해외 연원할 고통을 유지하는 조건을 세우고요. 그 다음 성왕은 불교 진행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경일이 인도에서 돌아왔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계율종이 이제 전파됐고 그 다음에 노지사치기가 일본에 가서 이제 불교를 또 전파됐고 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일본에 보면 선왕을 얼굴을 모습으로 한 부처상이 있어요. 예, 그만큼 그 성왕이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했어. 이 사람이요. 예, 한번 중국의 남조와 교통의 그 문물 수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방 행정 조직을 이제 만드는데 보통 그 전에 이제 그 지방 행정 조직은 뭐죠? 담노제죠. 담노제. 그래서 담노제는 우리가 문호왕 때 그 22담노만 생각해가지고 담노제는 문호왕 때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어. 담노제는. 그래서 지역 곳곳에 담노를 설치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계속된 읍을 지배하는 어떤 간접 지배 형태가 담노제거든요. 근데 문호왕 때는 이 담노를 완비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담노를 누굴 파견하죠? 왕족을 파견해서 통치를 하죠. 예. 근데 이걸 더 정비해서 중국 간제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22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5부 5방 제도를 지시해요. 그러니까 중국식 군현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더 담노제보다 더 중앙 집권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지방제도 할 때 좀 설명을 하고요. 자, 성왕은 이제 신당내 국력을 바탕으로 대의적 주요를 깨하고 고구려 빼앗던 한강 하류 지역 육군을 신라와 합동작전으로 탈환했지만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다시 상실하게 되죠. 그 이 배신의 분노를 느끼는 성왕은 그 간산성에서 이제 쳤다가 그 간산성을 쳤던 왕은 사람은 이제 그 후에 위도강이 되는 아니면 태자죠. 근데 이제 그 간산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 그 위도강을 구원하고자 검역자 그 병력 한 호위병력만 입고 가다가 그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김무적에 의해서 잡혀가고 죽게 됐죠. 예. 그래갖고 성왕의 목은 이제 신라 가서 북청 그 바닥에 깔려 있고 그래 몸만 돌아왔다고 그러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그 안전이 뭐예요? 물론 이제 한강유역 탈취할 때부터 낮의 연합은 깨졌지만 그 이후부터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인현의 강산성 전투 이후부터 백제하고 신라는 철저히 원수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경력을 이제 겪게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왕들은 이제 살펴봤고요. 그 위에 뭐 차강이니 뭐 이런 왕들은 별로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위도우나 자 내용을 볼게요. 자, 그 고위왕은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문양과 한정하면서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수용했다. 예. 그리고 근초고왕 때는 그 부자성속이 일어났고, 부자성속이라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는
그 온주계통 왕들이 집권을 하게 돼요. 계속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근초광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누구죠? 금구수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쯤 뭐 형제상속이 있지 않냐? 형제상속은 예인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 거죠? 형제나 조카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마음복서 고골 공격해서 고공을 전사하고 압박하고 등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고 동진의 사실을 확인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게 뭐냐면 칠지도예요. 칠지도. 자, 칠지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4세기 후반 때 처음으로 외와 백제 간의 우호관계가 형성됐죠. 그러면서 이제 외는 백제를 통해서 중국식 고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철기 문화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외는 그 백제에게 군사적인 어떤 용병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전투가 외와 백제가 같이 참여한 전투가 그 마한정복이죠. 그래서 마한정복을 끝나고 나서 그 백제의 금구수왕, 그러니까 그 당시 태자였죠. 태자의 금구수왕이 일본에 외양에게 준 게 칠지도예요. 그래서 이 칠지도의 모양은 다 아시죠?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칼이라고 볼 수는 없어. 딱 보면 7가지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한 게 칠지도인데 이게 싸움용 칼이 아니라 의장용 칼이에요. 근데 이 칠지도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일본서기 신공왕후지에 보면 그 누가 누구한테 좋다고 했어요. 그 당시 신공왕후가 근초광한테 하사했다. 아니 근초광이 신공왕한테 갖다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걸 백제 봉헌설이라고 하죠. 예.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보통 칼이나 의복을 내려준다는 거는 삼국의 하부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제 하사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칠지도에 써 있는 상강에 있는 글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태하 4년 여기에 하자가 있는데 요새 태하는 아마 하자는 글자 아무 데다 안 보여요. 여기는 그냥 하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거기는 안 보이고 거기에 다만 이제 유출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비슷한 연도에서 태하라는 동진 연호가 쓰였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동진이 백제를 통해서 일본에 하사했다는 동진 하사서의 근거가 돼요. 네. 자, 좀 보면요. 태하 5년 5월에 16일 병호날 중에 여기 보면 조백연철이라는 조백연철은 뭐냐면 당근질에서 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칼을. 그럼 원래 칼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주물 있죠. 거품지에 주물을 그냥 넣어가지고 쌤을 넣어갖고 만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걸 하나하나 다듬는 거야. 어느 게 강도가 더 세겠어요? 후자가 더 세겠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뭐는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칠지도를 여기 그래서 칠지를 만들었고 백병이라는 것은 이제 100가지 병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공후왕이라는 뜻인데, 자, 의공후왕은 의의 공공후왕.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공공후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공공후왕. 외자로 돼 있는데 이건 좀 후자예요. 보통 제후할 때 후 있죠. 외가 아니라. 그래서 공공후왕은 후왕에게 보내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건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사한다는 의미야. 여기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면에 뭐라고 적혔냐면 선대 이래로 예전부터 미유 미유 차도. 그러니까 미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뭐가 없어요? 차라는 건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디스. 그래서 이 칼은 선사 이래부터 없었다.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백제 세자였던, 이때 세자는 누굴까요? 네? 금구수왕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생성음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기생성음은 아마 금구수왕을 말하지 않았을까, 음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본고, 또 그냥 말 그대로 기이하고 성스러운 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하여튼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고 했죠? 위외지도. 그러니까 외양한테 준다.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후세의 길이 전에 보일지다. 이건 말투가 뭐야 지금?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투잖아.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일본 측이 주장한 백제 봉헌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아마 백제 하사설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백제는 보통 뭐뭐 후, 그 다음 뭐뭐 왕이 나는 후왕제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백제들 중 그 왕은 황제급이야. 그 밑에 여러 제후왕들이 있어요. 그 제후왕 중에 하나가 뭐죠? 일반 왕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이 다르니까 근초왕이 하사한 게 아니라 한 단계 낮은 누가 하사한 거죠? 태자였던 금구수왕이 하사한 거죠. 제후왕 때 하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 근데 일본 애들은 그 관계도 대왕비와 칠치도를 자기식대로 해석해갖고 뭐에 근거를 삼는다? 임나일본거에서 근거를 삼는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친누왕 때 불교를 공인했고, 그 다음에 그 비유왕 때 낮의 동맹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동성왕 때 더 강화됐죠. 자, 개도왕 국서인데, 개도왕 국서는 그 북의 원명문천과 관련된 건데, 이게 한자 사료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문왕의 업적들 쭉 나와있죠. 문왕의 업적들 관련해 12년, 13년 기출문제 자주 나왔는데, 백가의 난을 진압하고 22담론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나주일 때나 섬진강일 때를 장악하고, 그리고 남조와 교류를 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록이 양진 공도고, 그 다음에 문왕 하면 뭘로 유명하죠? 문왕등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밑에는 문왕 지석이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그 문물, 그 봉토 얘기할 때, 무덤 얘기할 때 좀 얘기하고요. 성왕과 관련돼갖고 이제 그 중국 양나를 계속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비를 첨도하고, 중앙과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 불교 진흥이고, 거기에 이제 가야 복구회의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가야 복구회의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금강가야가 신라의 점령하죠. 점령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가야나 여러 그 뭐냐면 가야들을 복원하는 회의를 열었거든요. 사비에서.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어.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에는 한강하류를 해보겠죠. 신라의 배신호. 그때 신라는 누구였죠? 진흥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상실됐다. 그래서 신라하류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신라를 뺏기고 나서 낮의 동맹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또 2년 뒤에 간사성 전투에서 패해서 죽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당시에 그 중간에 그 뭐냐면 성왕이 자기 딸 누구한테 시집 보내죠? 진흥왕한테 시집 보내. 이게 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가지고 학계에서 의견이 많은 거야. 적대적 관계는 어떻게 성왕의 그 딸을 진흥왕한테 시집 보내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있는데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있고, 성왕은 참고로 요거는 시호가 아니에요. 요거 성왕은 시호가 아니고 그 당시 쓰였던 명칭들이야. 보통 성왕이나 진흥왕은 누굴 그 뭐냐면 거대 제국을 추구하죠. 여러 가지 정복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내세웠냐면 전륜성왕의 이념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면 전륜성왕의 이념을 해서 전륜성왕 신화를 되게 강해. 그래서 성왕도 전륜성왕의 성왕 있죠. 그 땅과 이름이. 그러니까 선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불렸던 명칭이야. 그 당시. 그걸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성왕이 참고로 성왕의 아들이 누구죠? 위도왕이죠. 위도왕. 일본 서기에서는 위창이라고 하는데, 여창이라는데 창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남부를 이제 백제로 다시 국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무왕. 여기 안 나왔지만 무왕은
뭘로 유명하죠? 익산경화. 그래갖고 이제 미륵사를 창건하죠. 네. 그 당시 이제 여기 권씨, 기실씨, 치씨, 계백씨 등 같은 새로운 신흥기족들이 이제 왕권을 뒷받침했다는 거. 그래서 무왕 같은 경우에는 그 적통이 아니라 반계혈통이에요. 그 서강에서 볼 수 있듯이 뭐 그런 것들인데 무왕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무왕 때 잠깐 익산의 수도로 옮겼다라는 그 건에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익산에 쌍릉이 있거든요. 익산에 쌍릉이 무왕의 무덤이라고 이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을 보면 계루왕, 근초고왕, 그 다음에 무효왕, 성왕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험 문제 나올 정도면.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사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네, 49페이지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여기 보니까. 자, 다음, 8번 풀었죠. 9번 문제. 자, 제가 헷갈리네. 자, 밑줄 친 기획과 관련된 구체의 내용을 말해보고, 그 웅진 투착세 중요한 목적을 쓰시오. 동성왕은 484년에 중국의 남제와 수교하고, 다음에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맺었다. 대의종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어서 고구의 침략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와 친선관계를 강화했다. 그 다음에 웅진 지방에 토착세를 등용했다. 자, 구체적 내용이 뭘까요? 결혼동맹 내용이 뭐죠? 이참 비지에 따른 비를 많이 해죠. 맞아요. 결혼동맹 맺었다. 그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결혼동맹과 관련돼갖고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인가요? 한번 나왔죠? 고대 시대 때 결혼동맹은 특히 왕실 간의 결혼동맹은 서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죠? 전략적 목적이야. 그래서 동맹을 원하면 더 강화시키려는 그 목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겠죠. 그러면 요 당시 웅진 토착세력 때 아까 얘기했죠. 백신하, 연신하 이런 세력들